감정 쓰기 일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단 5분 정도를 투자해가지고요. 감정을 기록해보고 또 이름표를 달아보고 글쓰기는 내가 나를 만나는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이 말은 글쓰기를 통한 심리적 치유뿐만 아니라 통찰의 힘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어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난 글을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 하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효과적인 글쓰기 이런 방법, 이거는 다 만든다기보다 제가 이게 책에 써놓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면 글쓰기를 통해서 불안을 치유하는 4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 하는 글을 잘 쓴다기보다 내 내면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표현적 글쓰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감정이 복잡하고 얽혀져 있을 때 글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정 단어 하나 가지고 거기에 얽히고 설킨 내 감정들을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하루 중에 단 한 줄도 괜찮아요. 감정 단어 하나도 괜찮고요. 오늘 느낀 감정에 대한 이름 정하기도 괜찮고요. 이런 떠오른 장면이나 억울한 장면이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부터 써보면 됩니다. 오늘도 숨이 가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지? 라는 이런 문장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한 나에게 뭐예요? 괜찮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또는 억울한 관계 안에 있었던 거를 괜찮아. 말은 했었지만 억울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장 하나하나들은 나를 들여다보는 창이 되깁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 쓰기 일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 단 5분 정도를 투자해가지고요. 감정을 기록해보고 또 이름표를 달아보고 불안인가 분노인가 슬픔 외로움 등 많은 다양한 이런 이름을 정해보고 순간을 느껴보는 거. 이렇게 하면은 감정의 흐름을 추적해 갈 수 있고요. 불안의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문학과 글쓰기를 결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시를 한번 마음속으로 낭송을 해봤는데 시를 한번 이렇게 읊어봤는데 감상해서 자기 성찰로 가는 겁니다. 소설이나 시나 에세이 이런 것들을 읽고 나면 인상 깊은 문장이 있죠. 우리는 필사라는 걸 하죠. 등장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우리가 써보는 거예요. 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 장면에서 나는 어땠나, 내 20대는 어땠나 이런 걸 떠올려 보기도 하고 나와 연결되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글쓰기는 문학 속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내면을 조명해 보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는요. 창작 글쓰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에세이나 짧은 소설이나 이런 거를 창작해 보는 거죠. 많이 발전하죠. 실제 사례로 책에서 소개된 민우 씨 이야기, SNS에 매일 자신의 어떤 감정을 적으면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죽고 싶다 말뿐이었는데요.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문장들이 늘어난 거예요.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변화되고 싶지 라는 것들로 바뀐 거예요. 이는 어때요? 이는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치료되고 있구나, 내가 결정적인 계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글쓰기는요 뇌과학적으로도 효과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듣는 게 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좌측 척두엽을 많이 발달시킨다고 해요. 전두엽, 척두엽을 자극해가지고 감정 처리하고 언어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표현적 글쓰기는요 내면의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한 문장으로 풀어내므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정리가 되고 구조화하게 만드는 이런 불안을 외부로 표출하는 자기 내면을 잘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PTSD 환자들에게도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해서 심리치료 효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 줄에서 시작해서 한 단락으로 또 한 페이지로 이런 확장되는 글쓰기는요 어느새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힘으로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을 다스리는 5가지 방법을 책에 써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불안을 만났을 때, 불안이 떠오를 때, 불안이 내 앞에 왔을 때 첫 번째는 불안을 인정해줘라. 그리고 그 불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 불안을 없애려 하면은요, 점점 더 강하게 크게 오거든요.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대신에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한 번 더 말만 해줘도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 인정만 해줘도 굉장히 이완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불안은 위험한 게 아니야. 내가 성장해야 할 방법을 나에게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명상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감정 노트를 쓴다면 충분히 나를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불안이 나타난 순간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지? 질문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본인이 대답하게 되죠. 두 번째로 현실과 기대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현실과 기대에는 항상 불균형이 있기 마련이죠. 완벽한 삶이란 없어요. 그건 환상이죠. 이런 거를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상담을 할 때도 우리 누구에게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나 또 완벽해야 돼 하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불안을 가져오는데요.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일에 그 목표를 두고 집중한다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실천 팁은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인가 자기한테 질문해서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고 내가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거 써보기, 감정에 대한 이름법을 붙여보기, 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불안을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불안은 행동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나 확실히 행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자꾸 고민하기보다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은 때로 내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불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이 중요한 것을 누군가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 불안을 작은 행동으로 한번 바꾸신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정서가 안정될 겁니다.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 팁은요, 내가 시험에 불안함이 있다면, 지난번 시험에 중간고사 때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지, 하루 30분 동안 공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30분이 힘들어요? 10분을 세워보는 거예요. 작게 쪼개서 하루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관계가 불안합니까? 작은 실천을 내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작은 배려를, 작은 친절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미소를 보내줘 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술 활동을 통해서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공감받고 또 공감해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을 관계를 맺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에게 먼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이완되고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경험은요,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치료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감정 감추지 말고요, 감정을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 표현할 수 있는 통로, 사람이건 매체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천 팁은 어떻게 할까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난 좀 불안해, 이러이러한 일로 좀 불안하거든,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이 대상, 관계, 환경, 매체,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사람이 없다면 내가 전문가, 상담사에게나 코치에게나 또는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돌봄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굉장히 감각을 여는 거 잘 안 될 수 있어요. 무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자기 돌봄이죠. 불안은 신체 상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내일 발표가 있다 그러면은 벌써 몸이 긴장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수면을 충분히 못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돌봄의 첫 번째가 내 수면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돌보는 거, 또는
또는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거, 내가 또 움직임, 운동을 굳이 못한다면 걷기라든지 산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자기 돌봄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일상의 루틴이고 불안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팁은요, 의도적으로 매일 정해놓는 시간,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의식적으로 어느 시간을 정해서 요가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우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대신에 책 읽는 시간을 단 3분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돌봐야 하는 자기 돌봄의 어떤 루틴 만들기 중요한 거는요, 식사 시간이에요. 아까 의식주라 그랬잖아요. 수면 시간 또는 식사 시간 이런 거를 규칙적으로 해보고요. 아까 의라 그랬는데 어떤 자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자주자주 자기가 만족한 모습으로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도 실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불안은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다룰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성장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변화라는 이름의 성장입니다. 불안은요.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대신에 불안을 잘 데리고 놀고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